남편 회사를 몰래 빨아먹어 모은 골드바 더미 위에 결국 자기 딸 간까지 올려놓겠다고 계산하는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이 집 사람들은 아직 모른 상태였는데요. 그날 오전 병원 중환자실 앞 의자에 고성이가 몸을 파묻고 앉아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 침대에는 아들 우진이 누워 있었고 모니터에 뜬 숫자들이 들쑥날쑥 깜빡이고 있었는데요. 의사가 할 말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았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고성의 심장은 한 번씩 더 내려앉았습니다. 지금으로선 간 이식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공여자 찾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고성이는 입술만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의사 말이 끝나기도 전에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우진이 태어나던 날부터 자신은 늘 같은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없는 사람은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난이 몸에 새겨준 습관 같은 게 있었고요. 그래서였습니다. 오늘 의사 말 속에서 유난히 크게 들린 단어는 방법도 시간도 아니라 어떻게든이라는 말이었는데요. 병원을 나와 저택으로 돌아온 고성이는 현관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밖에서 보면 누가 봐도 재벌가 사모님이었는데요. 속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싸구려 밥집 알바를 전전하던 시절의 그 여자가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20년 동안 남편 회사를 뒤에서 물어뜯어 모은 돈으로 골드바를 사고 건물을 사고 땅을 샀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였냐고 물으면 고성이는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내 새끼들, 그리고 나. 그때 거실 한가운데 놓인 테이블 위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 번호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는데요. 화면에 뜬 이름을 본 순간 고성의 표정이 딱 굳었습니다. 하청업체 대표 이름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거의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회장님이 오늘부로 계약 전면 중단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자재 바꿔치기 한 거 감사해서 다 걸렸습니다. 손해배상 얘기까지 나왔고요. 이대로면 저 혼자 다 뒤집어 쓰게 생겼습니다. 말끝마다 회장님이라는 단어가 박혔고 그 회장이 누군지는 너무 분명했습니다. 박진석. 고성이는 눈을 감았다 뜨면서 숨을 가다듬었는데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어요. 문제 생기면 나한테 바로 전화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 통화도 위험한 거 몰라요? 그래도 사모님, 이건 진짜 너무 급해서요. 그동안 사모님 지시대로 한 것뿐인데 저 혼자 감옥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회장님이 우리 회사 끝까지 파겠다 그러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자 목소리는 완전히 엉켜 있었는데요. 고성이는 그 말보다 지시라는 단어에 더 신경이 갔습니다. 말 한 번 잘못하다가는 자신 이름이 바로 튀어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이런 얘기 길게 하지 말고 일단 조용히 있어요. 오늘부터 나한테 전화하지 말고 내가 생각해 볼게요. 고성이가 통화를 끊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등 뒤에서 낮게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심장이 한 번 더 내려앉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니 거실 입구에 박성재가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서 있었는지 알 수 없었는데요. 표정은 평소처럼 단정했는데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이미 반쯤 결론 내린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성재야, 언제 왔니? 깜짝 놀랐네. 고성이는 웃으려고 애썼는데요. 목소리가 이전보다 조금 높게 떠 있었고 그 떨림을 숨기려고 일부러 더 상냥한 톤을 얹었습니다. 방금요. 아까 누구랑 통화하신 겁니까? 사장님이라고 부르시던데요. 박성재가 너무 담백하게 물어보는 바람에 오히려 더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이 사업 때문에 상담 좀 하겠다 그래서 들어주던 거야. 별거 아니다. 너는 오늘 회의 일찍 끝났니? 말을 돌리려 했지만 박성재는 그 미묘한 회피를 다 봤습니다. 그날 아침 회의에서 박진석이 직원들 앞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20년 거래한 하청업체가
우릴 속였습니다. 싸구려 자재 쓰고 제값 청구한 건 실수가 아니라 계획입니다. 강하게 대응합니다. 지금 방금 새어머니 입에서 나온 사장님, 손해배상, 회장님 같은 단어들이 그 말들과 정확히 겹쳐졌습니다. 그날 밤 박성재는 집무실에서 서류를 보다가 손에 쥔 펜을 내려놨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 대신 이름들이 돌아가고 있었는데요. 혹시 그 회사 뒤에 아무 근거 없이 부모를 의심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오늘 들은 통화 내용을 생각하면 무시하기엔 너무 정교한 우연이었습니다. 다음 날 박성재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문제된 그 하청업체 있죠. 등기부등본 하나만 떼다 주세요. 예, 회장님 검토용으로요? 아닙니다. 제 눈으로 먼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이건 아버지께 말씀드리지 말고 조용히 처리해주세요. 비서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박성재가 괜히 이런 부탁을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회사 책상 위에 서류 봉투 하나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서류를 펼쳐들고 실소유주란을 보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고성희. 이름도 생년월일도 주소도 자신이 아는 그 사람이 맞았습니다. 머릿속이 싸늘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동안 한 페이지도 넘기지 못한 채 앉아 있었는데요. 아버지 회사의 돈이 오랜 시간 동안 이상하게 새어나간다고 느낀 시점들, 새어머니가 갑자기 개인 사업 이야기를 흘렸던 순간들, 비서실에서 은근히 사모님이랑 얽힌 거래처라는 말을 했던 것까지 하나하나가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새어머니가 20년 동안 입안이 바짝 말라서 중얼거리는 말도 끝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그 무렵 박영나에게도 이상한 감각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고성희가 병원과 집을 오가며 점점 더 신경질적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매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을 걸면 짧게 답하고 방에 들어가서는 문을 잠그고 오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창작을 위해 잠깐 엄마 방에서 예전 스케치북을 찾으려던 건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서랍을 뒤지다가 벽장 쪽 서랍 안쪽 깊이가 애매하게 얕다는 걸 느꼈습니다. 손을 넣어 더듬어 보니 작은 홈이 하나 잡히더라고요. 호기심이 손을 먼저 움직였습니다. 홈을 당기자 안쪽 판이 미끄러지듯 옆으로 밀렸고 그 뒤에서 전자식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엄마, 이런 거 숨겨놨네. 처음에는 그냥 놀랐습니다. 아무리 재벌가 사모님이라도 방 한쪽에 금고 하나쯤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금고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과 반드시 열어봐야 한다는 생각이 동시에 싸웠고 결국 호기심과 불안이 이겼습니다. 박영란은 먼저 엄마 생일을 비밀번호로 쳐봤습니다. B-하고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자신의 생일도 눌러봤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러다 병원에서 늘 보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우진. 엄마가 자기보다 더 집착해온 아들. 만약 엄마가 비밀번호를 정한다면 누구 생일을 넣었을까? 떨리는 손가락으로 우진 생년월일을 입력하자 이번에는 초록 불이 켜지면서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박영나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엄마의 인생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골드바 여러 개, 이름 모를 은행 로고가 찍힌 통장 다발, 강남 아파트, 상가, 제주도 토지 등기 권리증들, 그리고 아래쪽에 빽빽이 꽂힌 계약서와 거래 내역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서류 뭉치 중 하나를 펼쳐본 순간 익숙한 회사 로고와 함께 납품 계약서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동봉된 법인 등기부등본 한 장. 실질 소유주란에는 방금 금고 비밀번호를 열게 해준 그 이름 말고 또 하나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요. 고성희. 손끝이 저릿했습니다. 눈앞 글씨를 믿기 어려워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사진으로 남겨둬야겠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엄마의 비밀 적금 수준이 아니었고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뒤흔들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이었으니까요.
박영란은 금고 속 내용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골드바, 통장, 등기권리증, 하청업체 관련 서류들, 등기부등본. 증거라는 말이 어울릴 만큼 꼼꼼하게 찍고 나서야 다시 금고를 닫고 서랍과 벽을 원래대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날 밤 박성재와 박영란은 처음으로 같은 편에 서 있었습니다. 새 작업실에서 마주 앉은 둘 사이에는 엄마라는 단어 하나로 미묘하게 엉킨 공기가 있었습니다. 오빠, 이거 나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큰 것 같아서요. 박영란가 휴대폰을 건네주자 박성재는 화면을 넘기면서 차례대로 사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아둔 자기 서류 봉투를 꺼내 등기부등본 원본을 함께 펼쳐 보여줬습니다. 두 장의 종이에 적힌 글씨와 도장이 정확히 일치했는데요. 그제야 둘 다 완전히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정 내 갈등이 아니라 회사와 집,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는 걸요. 영나야, 이건 더 이상 우리 둘만 알고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아버지한테 말해야 한다. 나도 알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한쪽에서는 엄마 편 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상하죠? 당연한 거다. 그래도 아버지를 평생 속이게 놔두는 건 더 이상하지. 그 짧은 대화 끝에 두 사람은 한 가지 결론을 공유하게 됐습니다. 진실은 아버지 박진석부터 알아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어떤 폭풍이 몰려올지는 같이 감당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점심, 박성재와 박영란은 회사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박진석은 둘이 나란히 들어오는 모습을 보자마자 눈썹을 살짝 찌푸렸는데요.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던 조합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 있냐? 둘이 같이 오니까 괜히 불안한데. 가벼운 농담이었지만 아이들 표정이 너무 진지했습니다. 박성재는 서류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조금 충격적인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이야기를 다 들은 뒤 박진석이 결국 내린 선택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집에 가서 직접 물어보자. 서류와 사진만으로는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의 입으로 직접 인정하는 걸 들어야 진짜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택 거실에서 네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박진석, 고성애, 박성재, 박영나. 다른 사람들은 일부러 자리를 피해주고 있었고 집안 공기는 이상하리만큼 맑았습니다. 다만 그 맑음 속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먹구름이 숨겨져 있었을 뿐이었는데요. 성희 씨, 이 회사 이름 알지? 박진석이 등기부등본을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알긴 알죠. 당신 회사랑 거래하던 데잖아요. 실소유주 이름도 알겠고. 실소유주 항목 위에 손가락이 탁 하고 떨어졌습니다. 두 글자 고성희. 고성희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눈앞이 잠깐 흐려졌습니다. 변명부터 할지 인정부터 할지 머릿속에서 여러 버전의 대답이 떠올랐다 지워졌는데요. 여보, 그건 좀 사정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아니었고. 처음이든 중간이든 결과는 같지 않나. 20년 넘게 내 회사 돈 빼먹어 모은 거면 그게 사정이 좋은 쪽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박진석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박성재와 박영란은 숨소리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고성희가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인정할게요. 그 회사, 내 회사 맞아요. 당신 회사랑 거래하면서 저쪽에 내 이름 넣어놓고 남는 이익 좀 챙겼습니다. 근데 당신도 알죠? 나 이 집 들어오기 전에 어떤 삶 살았는지. 그 얘기를 여기서 꺼내면 다 면죄부가 되냐? 나는 맨날 한 푼 아끼려고 편의점 알바, 식당 설거지, 사무실 청소 다 해봤어요. 남편 죽고 아이 안고 끼니 걱정하던 사람이었고요. 그랬던 내가 이 집 와서 사모님이라는 이름 하나 달고 당신 체면 지키느라 얼마나 포장하고 버텼는지 당신은 모를 겁니다.
나도 내 목줄 하나쯤은 쥐고 있어야 안 불안했어요. 어느 정도는 이해도 갔습니다. 하지만 박진석 입장에서는 그 이해가 죄를 지우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회사 이야기가 엮이면 사적인 감정보다 책임이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내 회사 뒤통수를 쳤다는 결론만 남는 거다. 말이 점점 거칠어지려는 순간 고성이가 아예 방향을 바꿔버렸습니다. 좋아요. 다 저 질렸다고 치죠. 근데 당신도 알아야 할 게 하나 있네요. 그 말에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고성희에게로 향했습니다. 고성희는 일부러 숨을 한 번 고르고 이어서 충격을 하나 더 던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당신 아들 친구 있잖아요. 이름이 뭐더라, 이지혁. 그 이지혁이 좋아하는 여자, 카페 하는 여자. 이름이 지은호 맞죠? 갑자기 튀어나온 이름에 박성재가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마음속에서만 몇 번이나 불러봤던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백받았을 때 밀어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걸려있는 이름. 그 이름이 새어머니 입에서 나오는 순간 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 사실은 내 딸이에요. 이 한 문장을 끝으로 거실 공기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박영란은 의자를 부여잡고 박성재는 숨을 내쉬지도 들이쉬지도 못한 채 버티고 있었는데요. 박진석은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하다가 겨우 한마디를 끄집어냈습니다. 무슨 딸? 옛날 얘기입니다. 나 30년 전에 쌍둥이를 낳았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아들은 내가 키웠죠. 그게 우진이고. 딸은 그때 상황이 너무 엉망이라 키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두고 왔습니다. 버렸다고 해도 할 말 없고요. 시간이 흘렀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아이가 다른 이름으로 내 앞에 서 있더라고요. 지은호라는 이름으로. 목소리는 담담했는데 말 내용은 폭탄이었습니다. 박영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우진 오빠랑 지은호 언니가 쌍둥이지. 피는 섞였고 간도 잘 맞을 거고. 마지막 말에 담긴 의도가 너무 선명해서 듣는 사람들 모두가 알아듣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여보. 내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아직 끝이 아니에요. 우진이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아직 하나 남았다는 거니까. 지금 그 애간을 노리겠다는 소리냐? 박진석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가 다시 얼음처럼 식었습니다. 난 평생 죄책감 안고 살아왔습니다. 딸을 두고 온 죄책감, 대신 아들만 붙들고 산 죄책감. 근데 지금 눈앞에서 기계의 의지에 숨쉬는 애를 보고 있으면요. 차라리 내 죄책감을 더 키우고 말지. 애를 보내고 싶지는 않아요. 당신은 아버지니까 알지 않나요? 그 절박함. 그래도 사람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그 선, 당신도 몇 번이나 넘었잖아요. 그때 고성이가 꺼낸 마지막 카드는 10년 전 회사 세금 처리 서류였습니다. 그때 함께 밤새 정리해서 적당히 정리된 회계장부, 눈 감아준 비용 처리 내역들, 그 복사본이 지금 자기 손에 있다는 사실까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나 혼자만 무너지는 그림, 상상하지 말아요. 나 건드리면 당신도 같이 떨어집니다. 협박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진석은 결국 마음속 한가운데 있던 결론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그래도 같이 못 산다. 내일 아침까지 짐 싸요. 이혼 서류는 변호사 통해서 보낼 거고. 그 말에 고성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굳어졌습니다. 좋아요. 대신 나도 내 애 지키는 일에서 물러나지 않을 겁니다. 특히 우진. 이 집의 결혼은 그날 밤으로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는데요. 지은호는 아직 자기 과거를 모른 채 카페에서 손님에게 커피를 내리고 있었고 정순이는 딸에게 태어나던 날 이상한 얘기가 좀 있었다고 말해놓고도 끝까지 말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자신의 비혼 선언과 상관없이 점점 지은호에게 마음이 깊어지고 있었고 박성재는 이제 그 마음조차 함부로 응원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지강호는 누나는 맨날 자기가만 힘든 척한다고 투덜대고 있었는데요. 곧 이 집안과 저 집안, 그리고 과거와 현재가 한 번에 뒤엉키는 판 위로 밀려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걸 누구도 아직 상상하지 못한 채로 밤은 조용히 깊어지고 있었습니다.